우리의 에고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남의 관심 때문에 기운이 나고 무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신을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동료 한 사람이 인사를 건성으로 하기만 해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기만 해도 우리 기분은 시커멓게 멍들어 버린다. 누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과일 바구니라도 보내주면 갑자기 인생이란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환희에 젖는다. 안녕하세요. 힐링필드입니다. 오늘은 알랭드 보통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알랭드 보통은 스위스와 영국 국적을 가진 작가이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매우 다양한 주제의 책을 썼는데요. 우선 그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소설이 있죠. 아주 유명한, 하지만 저는 아직 안 읽은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외에도 여러 권이 있고요. 그리고 건축과 미술과 여행,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황을 매우 철학적이고 심리적으로 분석한 에세이도 많습니다. 그의 글은 우리 주변의 아주 사소한 상황까지도 철학적으로 재조명해서 나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불안이라는 책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불안이라는 감정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배울 수 있는 철학 에세이입니다. 저자는 불안의 원인을 사회적 기대나 경쟁, 자존감, 사랑,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 구조와 문화가 개인의 불안을 어떻게 증폭시키는지를 강조합니다. 궁극적으로 저자는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질적 성공보다는 인간관계, 자기계발, 그리고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는 불안의 원인과 해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의 원인을 사랑결핍, 속물근성, 기대, 능력주의, 불확실성 등에서 나오는 불안 등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불안의 해법은 철학, 예술, 정치, 기독교, 보헤미아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풀어서 제시합니다. 그가 제시하는 해법은 추상적이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이라 더 와닿았습니다. 이제 책의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요. 우선 불안의 원인 중에서는 사랑결핍에 대한 글을 소개해드리고, 해법에서는 철학 중에 지적인 염세주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인, 사랑결핍, 높은 지위를 바라는 마음. 어떤 동기 때문에 높은 지위를 구하려고 달려드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일반적인 가정이 있는데 그 가운데도 돈, 명성, 영향력에 대한 갈망이 주로 손에 꼽힌다. 아니, 정치적 이론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단어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요약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사랑. 먹을 것과 잘 곳이 확보된 뒤에도 사회적 위계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것은 그곳에서 물질이나 권력보다는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돈, 명성, 영향력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는 사랑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더 중시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부모나 연인에게서 원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사랑이라는 말을 세상에게 원하는 것, 또 세상이 제공하는 것에도 사용할 수 있을까? 사랑은 가족에서 나타나든 성적 관계에서 나타나든 세상에서 나타나든 일종의 존중이라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도 있겠다. 누가 우리한테 사랑을 보여주면 우리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의 존재에 주목하고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우리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고 약점이 있어도 관대하게 받아주고 요구가 있으면 들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주면 우리는 번창한다. 낭만적인 사랑과 지위와 관련된 사랑은 다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성적인 관련이 없고 결혼으로 끝나지도 않고 그런 사랑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보통 다른 동기가 있다. 그러나 지위와 관련된 사랑을 받는 사람 역시 낭만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호의적인 눈길을 받으며 편안함을 느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흔히 사회에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그 반대의 경우를 이름 없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정체성을 가진 누구 못지않은 존재 권리를 가진 개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표현은 다양한 집단에 대한 대접의 질적 차이를 전달하는 데는 편리하다. 지위가 낮은 사람은 눈에 띄지도 않고 퉁명스러운 대꾸를 듣고 미묘한 개성은 짓밟히고 정체성은 무시당한다. 낮은 지위가 끼치는 영향은 물질적인 맥락에서만 볼 수 없다. 적어도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로 인한 고통이 신체적 불편으로 그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낮은 지위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들을 낳기 때문이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1차적이다. 불편은 모욕을 동반하지만 않으면 오랜 기간이라도 불평 없이 견딜 수 있다. 병사나 탐험가들이 그런 예다. 그들은 사회의 극빈층이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궁핍을 기꺼이 견디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버텨낸다. 마찬가지로 높은 지위가 주는 유익은 물질적 부에 한정되지 않는다. 부자들 가운데는 5세대가 써도 남을 만큼 돈을 축적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모으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놀랄 일은 아니다. 부의 창조를 경제적인 이유만 가지고 설명하려 할 때에만 그들의 노력이 이상해 보일 뿐이다. 그들은 돈만큼이나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존경을 추구한다. 탐미주의자나 쾌락주의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존엄은 거의 모두가 갈망한다. 만일 미래 사회가 조그만 플라스틱 원반을 모으는 대가로 사랑을 제공한다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건으로 인해 열렬한 갈망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할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에서 힘들게 노력을 하고 부산을 떠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탐욕과 야망을 품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과 명성을 얻으려는 목적은 무엇인가? 생활 필수품을 얻으려는 것인가? 그것이라면 노동자의 최저임금으로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 삶의 위대한 목적이라고 하는 이른바 삶의 조건의 개선에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관심을 쏟고 공감 어린 표정으로 사근사근하게 맞장구를 치면서 아른 체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부자가 자신의 부를 즐거워하는 것은 부를 통해 자연스럽게 세상의 관심을 끌어모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가난을 부끄러워한다. 가난 때문에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가장 열렬한 욕구의 충족을 기대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가난한 사람은 들락거려도 아무도 주의하지 않는다. 군중 속에 있어도 자신의 오두막 안에 처박혀 있을 때나 다름없이 미미한 존재일 뿐이다. 반면 지위와 이름이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주목한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에 관심을 가진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어른이 된 이후의 삶은 2가지 커다란 사랑 이야기로 규정된다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이야기, 즉 성적인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고 지도도 잘 그려져 있으며 거기서 나오는 기발한 행동은 음악과 문학의 주재료를 이룬다. 이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수용되고 기념된다.
두 번째 이야기, 즉 세상이 주는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보다 더 은밀하고 부끄러운 이야기다. 입에 올린다 해도 비난하거나 조롱할 때만 그러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랑은 질투심이 많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로 여긴다. 아니면 높은 지위의 추구는 경제적 의미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사랑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만큼이나 강렬하며 또 첫 번째 이야기만큼이나 복잡하고 중요하고 보편적이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도 첫 번째 사랑을 이루지 못할 때만큼이나 고통스럽다. 여기에도 가슴 아픈 상처가 있으니 그것은 세상이 이름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체념에 젖은 멍한 표정이 증언하고 있다. 사랑의 중요성. 윌리엄 제임스가 심리학의 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것. 이런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쓰지 않으며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우라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사랑의 결핍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무시를 당하면 왜 우리는 우라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하고 차라리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하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 때부터 자신의 가치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할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느낌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 농담에 즐거워하면 우리는 나에게 남을 즐겁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을 갖게 된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면 나에게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눈길을 피하거나 직업을 밝혔을 때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라면 이렇게 남들의 반응에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 무시를 당하든 주목을 받든 칭찬을 받든 조롱을 당하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누가 엉터리로 우리를 칭찬하는 소리에 귀가 솔깃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여 다른 사람이 우리가 못났다고 넌지시 암시한다 해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는 나라는 사람에 대하여 아주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똑똑하다는 증거를 댈 수 있고 바보라는 증거도 될 수 있으며 익살맞다는 증거도 될 수 있고 따분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으며 중요한 인물이라는 증거도 될 수 있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는 증거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흔들린다면 사회의 태도가 우리의 의미를 결정하기 마련이다. 무시를 당하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던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고개를 쳐들며 미소나 칭찬과 마주치면 어느새 역전이 이루어진다. 혹시 남의 애정 덕분에 우리 자신을 견디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에고나 자아상은 바람이 새는 풍선과 같아 늘 외부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남의 관심 때문에 기운이 나고 무시 때문에 상처를 받는 자신을 보면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어디 있나 싶어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한다. 동료 한 사람이 인사를 건성으로 하기만 해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기만 해도 우리 기분은 시커멓게 멍들어 버린다. 누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과일 바구니라도 보내주면 갑자기 인생이란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환희해졌는다. 따라서 물질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는지 결정한다. 이 자리는 우리에게 전례 없는 중요성을 가지게 된 일용품, 즉 사랑을 얻는 열쇠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인격을 신뢰할 수도 없고 그 인격을 따라 살 수도 없다. 해법, 철학, 지적인 염세주의. 우리 행동에 대한 근거 있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야망에 대한 불안감 표시에 주의를 하고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적절한 책임감을 느꼈음에도 그래도 계속 공동체로부터 낮은 지위가 부여된다면 우리는 서양 전통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 몇 사람이 보여주었던 접근 방법을 택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다. 우리 주위의 가치 체계에 비뚤어진 곳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여 지적인 염세주의의 자세를 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을 방어하려는 태도나 오만하게 구는 태도와 거리가 멀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보면 서글픈 동시에 묘하게 위안이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이야기해왔다. 어떤 문제이든 다수의 의견에는 혼란과 오류가 가득하다는 것이었다. 샹포르는 그의 이전과 이후의 여러 세대의 철학자들의 염세적 태도를 반영하여 이 점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다. 여론은 모든 의견 가운데 최악의 의견이다. 이렇게 여론의 결함이 있는 것은 공중이 이성으로 자신의 생각을 엄격하게 검토하지 않고 직관, 감정, 관습에 의존해버리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 어디서나 받아들여지는 관념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믿어도 좋다. 다수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샹포르는 그렇게 말하면서 흔히 아첨을 하듯이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개 언어도단에 가깝다고 덧붙인다. 단순화와 비논리, 편견과 천박함으로 얼룩져 있기 때문이다. 어디에서나 가장 터무니없는 관습과 가장 어처구니 없는 의식들이 하지만 그것이 전통이야 라는 말로 용인되고 있다. 유럽인이 남아프리카 호텐토트 사람들에게 왜 메뚜기를 먹고 몸에 붙은 이를 삼키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도 바로 그런 말을 했다. 그것이 전통이요. 여론의 빈곤을 인정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깨달음은 지위로 인한 우리의 불안, 다른 사람들에게 훌륭하게 보이고 싶은 피곤한 욕망, 사랑의 표시를 보고 싶어 안다라는 갈망을 다독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두 가지 이유에서 우리에게 중요하다. 물질적인 면에서 보자면 공동체로부터 무시당할 경우 신체적으로 불편하고 위험할 수 있다. 심리적인 면에서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을 경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없다. 철학적인 접근 방법의 장점은 심리적인 면에서 드러난다. 누가 우리에게 반대하거나 우리를 무시할 때마다 상처를 입는 대신 먼저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 정당한지 검토해 보게 되기 때문이다. 비난 가운데도 오직 진실한 비난만이 우리의 자존심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며 자학하는 습관을 버리고 그들의 의견이 과연 귀를 기울일 만한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존경할 만한 구석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때도 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를 경멸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특별한 악의 없이 경멸하게 될 수도 있다. 이것이 염세적 태도의 출발점이며 철학사에서는 이런 태도를 뒷받침해주는 예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피상적이고 하찮다는 것, 그들의 시야가 편협하다는 것, 그들의 감정이 지질하다는 것, 그들의 의견이 빙퉁그러졌다는 것, 그들의 잘못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점차 그들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을 필요 이상으로 존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철학적 염세주의의 중요한 모범을 보여준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말이다. 이 철학자는 소품과 단편집에서 다른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는 욕망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은 그들의 진정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이들의 성격은 지나치게 야만적이고 어리석다고 말했다. 어느 나라에서나 사회의 주된 오락은 카드놀이가 되었다. 그것은 사회의 가치의 타락과 더불어 모든 사상과 사고의 공공연한 파산을 보여준다. 나아가서 카드놀이를 하는 사람들은 보통 교활하고 부도덕하다. 경멸할 만한 악당이라는 말은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악하지 않으면 완전히 바보이기 십상이다. 쇼펜하우어는 볼테르가 한 말을 인용한다. 세상에는 이야기를 나눌 가치도 없는 사람들이 들끓는다.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묻는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할까? 우리의 자존심을 카드놀이하는 집단에게 내맡기는 것이 분별력 있는 일일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존중한다 해도 그 존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일까? 쇼펜하우어는 이런 식으로 묻는다. 만일 청중이 한두 사람만 빼고는 모두 귀머거리라면 그들의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는다 해서 연주가가 기분이 좋을까? 이렇게 인간성을 통찰력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유용하기는 하지만, 한 가지 불리한 점은 이런 관점을 따를 경우 친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쇼펜하우어와 마찬가지로 철학적 염세주의자였던 샹포르는 그런 문제를 넌지시 드러냈다. 도덕적이고 고결한 태도로 합리성과 진실한 마음을 갖추고 관습이나 허영이나 격식 같은 상류 사회의 소도구 없이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만 만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이렇게 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멍청하고 허약하고 흉물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그 대가로 우리는 결국 혼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선선히 그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이 세상에서는 외로움이냐 천박함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는 곧이어 모든 젊은이들이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충고한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만날 일이 줄어들수록 더 낫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경우 한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살아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그들을 둘러싼 아이들의 거칠고 시끄러운 놀이에 별로 끼고 싶어 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쇼펜하우어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을 피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해서 벗을 사귀고 싶은 욕망이 없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단지 현재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일 뿐이다. 냉소주의자들은 단지 불편할 정도로 기준이 높은 이상주의자들일 뿐이다. 샹포로는 이렇게 말한다. 혼자 사는 사람을 두고 사귐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것은 밤에 봉디숲에서 산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산책 나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철학자들은 함께 모여 연구를 한 것도 아닌데 입을 모아 외부의 인정이나 비난의 표시보다는 우리 내부의 양심을 따르라고 권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무작위 집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질책은 그것이 관역에 적중하는 만큼만 피해를 줄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질책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만만하게 그런 질책을 경멸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그렇게 한다. 염세주의 철학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려면 우리 지위를 단속하려는 미숙한 노력을 포기해야 한다. 사실 우리의 지위를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이론적으로는 우리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과 결투를 하고 그들의 목숨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논리에 기초하여 자신의 가치를 느껴야 하는데 사실 이때 느끼는 만족감이 근거가 더 탄탄하다. 지금까지 은행나무에서 펴내고 정형목이 옮긴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었습니다. 끝까지 힐링필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